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많은 언론들은 유병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병언이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사진은 어떤 것을 찍었는지, 그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열됐었죠.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요구했던 것은 유병언의 신변잡기가 아니라 왜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 정부는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최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무능과 실정,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정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든 하루에 곰탕을 몇 끼를 먹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정농단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진솔한 목소리입니다.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개각으로 통하지 않았던 그 이슈 전환도, 또 연예인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슈 전환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합니다. 국민TV 김광진의 톡쇼 20번째 초대 손님은 홍종학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김광진의 톡쇼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김광진의 톡쇼 2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낙선한 이후에 요즘은 제 옆방 손님이 되셨긴 했는데요. 왠지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오셨을 것 같은 분이십니다. 지난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홍종학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 낙선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참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잘 쉬고 있고요. 예.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좀 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쉬어보니까 참 좋고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재충전이 되는 느낌을 이렇게 느낀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가을도 되고 벌써 겨울이 왔지만 예. 날씨는 차갑지만 아무튼 이제 가을도 되고 그래서 충전은 끝났습니까? 네, 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 톡쇼가 현안 이야기보다는 그 초대 손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야기들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날만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상상에서나 혹은 소설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60 항쟁 이후로 사실상 지금 헌전 중단 상태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단 다른 상황들이 평온하게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았고 임기가 지금 1년 몇 달 남았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의 헌전 중단 상태거든요. 이 헌정 중단 상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단계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야도 있고, 혹은 거국내각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발표로 이제 새로운 총리를 청와대가 이제 임명을 강행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이것은
독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야를 이제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오늘 뭐 글도 하나 올리고 하시는 걸 봤는데 어떤 정도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맞을 것이라 이런 생각 좀 드시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빠르게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그러니까 지금 탱크만 왔다 갔다 안 했지 거의 지금 탱크가 왔다 갔다 한 상황하고 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죠.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거의 안 보는데 종편을 봤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종편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미화할까? 그 다음에 KBS 9시 뉴스도 봤거든요. KBS는 또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미화할까? 지난 4년간 그렇게 정권에 대해서 찬미를 했던 이 방송들이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 방송들이 그냥 일제히 대통령이 거의 뭐 등신 수준? 그러니까 뭐 허수아비라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비하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언론들에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지금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로도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8%대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층의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사실상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허수아비인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체를 보니까 이건 정말 황당하다. 저런 사람이 국정을 움직였다는 거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탱크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 대통령이 유고 상황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지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금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가 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또 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 TV를 보니까 거기서 또 집권 여당은 또 얼마나 바보 머저리 같은 짓을 했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3박 4일 동안 지금. 그래서 서로 뭐 나도 잘못했지만 너 잘못했다, 뭐 너 잘못했다 이렇게 여당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도 지금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좀 더 중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일 날 그 집회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의사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치권도 또 그걸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그 지금 총리를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근데 중요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총리를 임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교안 총리가 이임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황식 총리. 그 김황식 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후임 총리를 임명했는데 후임 총리가 계속 인증 못 받고 이러니까 이분이 5달 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그냥 총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돼서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건데 황교안 총리를 오늘 이임식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정홍원 총리 아닌가요? 정홍원 총리가 5달을 했나요? 사퇴를 했다가 또 하고 뭐 그게 정홍원 총리? 정홍원 총리가 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총리가 있어서 최소한 일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황교안 총리를 이임식을 했어요. 그러면 총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도 지금 안 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도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국정이 마비되고 총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국민 협박이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니네 이렇게 총리도 없고 이런 상황을 니네 그냥 이렇게 갈래? 이 무정부 상태로 니네 갈래? 야당이 내 말 안 들을래? 이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이거 그렇게 받아들일래? 그러면 난 이렇게 갈 거야. 니네 무정부 상태 원해? 이런 지금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스스로 생각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그걸 협박용 카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끝난 거고 끝났는데 그러면 나도 뭐 끝났는데 뭐 나 갈 때까지 가볼 거야.
너희들 어떡할래? 그 내 말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무정부 상태인데 이런 그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지금 총리 인준만 생각했지 황교안 총리가 임식을 그렇네요.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지. 예.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총리도 했지만 경제부총리도 같이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뭐 워낙 이제 경제통이시니까 우리 그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 총리다. 그동안 실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경제부총리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나요? 부총리로서의 영향력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로서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는 사실상 약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문화체육부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그쪽도 전문 분야인데 이제 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친 건데 경제는 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난리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 분야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책임 총리가 임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고 원래 금융위원장 하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각에 있는 사람은 누가 최순실 임명한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최순실 씨가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난번 부총리 했던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그때 이제 같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라인일 것이다. 그럼 안종범, 최경환 그다음에 지금 이 금융위원장 했던 이분 해갖고 이런 분들이 임종영 위원장 이런 분들이 최순실 라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이 책임 총리한테 맡기겠다는 여기에도 안 맞지 않고 그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지금 사퇴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사퇴를 안 하면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중요한 시기에 부총리도 지금 공백 상태로 두겠다는 거예요. 현재 예산 심사 중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예결위에서 열심히 예산 심사를 해서 12월 2일까지 예결위를 마쳐야 되는데 주무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기재부 장관을 지금 오늘부터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벌써 지금 오늘 예결위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임명한 사람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최순실 라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니네 내 얘기 안 들으면 무정부 상태로 갈래? 아니면 그냥 이거 받을래? 지금 이런 굉장히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참 이게 뭐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빨리 좀 국정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뭐 본인이 거의 공황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허수아비였다면 허수아비가 조정자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조정자가 지금 생겼다. 그 뭐 옛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빨리 황군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당대표가 지금 안 물러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당대표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뭐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은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거기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물러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갑갑하고 이제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봐도 갑갑한 건데 저기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이슈가 나온 뭐 여러 가지 나비 효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한 것 중에서 전경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훨씬 더 확산됐었는데 의원님 이제 뭐 경제 분야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 계실 때나 국회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파고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전경련이라고 하는 곳 이것을 국민들은 드라마에서만 많이 보는 그런 공간이지 실제로는 잘 경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실제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위상으로서의 장단점들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경련은 지금 사실상 범죄단체화 돼버렸다. 그러니까 불법 로비단체가 된 거죠. 근데 불법 로비단체를 그게 이제 불법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은 범죄단체가 돼버렸는데 이제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범죄단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이라든가 지금 사실상은 전경련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돈을 가장 회비를 많이 내는 게 삼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거의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보면 다른 4대 그룹 사람들도 전경련이 맨날 삼성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그래서 막 안 나가니까 가서 그러지 말고 다시 나와서 다른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삼성과 다른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그때 전경련이 삼성 편을 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돈 제일 많이 되는 사람이고 인사를 가장 그러니까 좌지우지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들러리 안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경련이 사실상 삼성의 로비단체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게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요번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아주 드러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또 재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몇백억을 또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실제로 재벌들은 그걸로 인해서 몇 조 원을 챙겨버렸죠. 예.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재벌들이 저를 미워한 게 저 때문에 아마 매년 수천억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면세점 때문에 이제 저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면세점의 그 특허 수수료율도 저 때문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금 몇백을 내고 있어요. 저 때문에. 저 아니었으면 그냥 한 달에 90만 원 내고 있었어요. 롯데 저기 소공동에 있는 1조 원짜리 매출액이었는데 국가에 저희 그 독점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특허권을 갖고 있었는데 90만 원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법인세 인상하자고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하게 되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지금 새누리당이 그냥 막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주는 돈이 뭐 몇 억도 아니고 몇백억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다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기업들이고 회계라고 하는 것도 다 공시가 될 텐데 이런 몇백억의 돈들은 비자금처럼 만들어내서 그냥 찔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비자금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낸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걸로 하는 기부금으로. 건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부를 할 때 그 정도 액수가 되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사회 얘기도 하지 않고 저쪽에서 이제 오니까 그 급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사태를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지금 오늘 이제 잡혀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종범 수석이 지금 검찰에 출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안종범 수석도 처음엔 이게 위험하니까 그 안종범 수석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인데 이게 이렇게 불법적이고 이게 만약에 정권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미적 거린 거죠. 근데 오늘 대통령이 불러서 야단쳤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거 왜 안 하냐.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며칠 사이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도 이사회 열고 이럴 상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돈은 나갔고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터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거기에 불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경련에서 처음 얘기한 대로 전경련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하자 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뭐 요즘 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제도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적자거든요. 적자인 기업들이 그래서 다른 그 사회공헌 기금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내는 기업들이 여기만 그냥 몇십억씩 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궁금한 게 막 살기 어려우니까 회사가 잘 안 되니까 노동자들 월급도 잘 못 올려준다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건을 보면 솔직한 말로 뜯어먹는 게 청와대만 있겠어요? 막 여기서도 뜯으려고 하고 저기서 뜯으려고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 다 줘가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그 놀라운 데이터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도 어려운데
그게 지금 삼성하고 현대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정이 될 건데, 지난 8월 달에 나온 그 통계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 상장사 이익이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 유가증권에 상장돼 있는 큰 기업들은 지금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릴 거다. 문제는 이 이익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깎고 그다음에 해고하고 여기서 지금 이익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그냥 이렇게 쥐어짜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상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자들 쥐어짜고 이런 것을 정부가 방조했고, 그렇게 해서 돈 생긴 거에 대해서 그럼 뭐 상납받고 더 큰 것을 또 내주고 이런 거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요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사내 유보금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게 경제 용어나 이런 것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들으면 현금으로 막 엄청 쌓아놓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건 현금이 아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도 아니다, 그걸 막 그렇게 비축한 것처럼 말하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국민들에게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돈 번 거죠. 돈을 벌어서 예를 들면 이제 임금을 정상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도 주겠죠. 그러니까 임금 주고 배당 주고 이러고 남은 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뭐 그런데도 미국도 요즘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잘 나가는 기업들만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것을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협력업체들은 더 쥐어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재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러면 저기서 좋은 물건을 납품을 했으니까 이렇게 돈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네 이익 많이 나는 것 같아. 장부 좀 가져와봐.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납품 단가를 또 후려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 게 이게 사내 유보금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그 강남에다가 10조 원짜리 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내 유보금으로 그냥 남고 그것이 이제 고정 자산으로 이제 대차대조표엔 잡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대기업들만 돈을 많이 버냐. 이게 이제 불균형 성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대기업들만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하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그 국민들은 자꾸 담배세 올리고 뭐 이런저런 세금 해갖고 쥐어짜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비록 그것이 전액은 아니지만 현금성 자산의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뭐 추정마다 다른데 현금성 자산은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것도 뭐 몇백조 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게 돌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잘 되려면 임금이 되든 배당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한테 가든 그게 가야 중소기업도 돌고 그래서 거기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 돈을 대기업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비는 나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걸 쉽게 얘기하면 그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청년수당 같은 거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더라도 경제는 그냥 좋아진다. 아니 여기서 뺏어서 여기 주는데 그게 왜 좋아지냐?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한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청년수당 받으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돌아가고 자영업자가 돌아가고 중소기업이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맨날 혼밥 먹고 이러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편의점 김밥 먹고 이러니까 지금 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로 가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상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인세 문제가 이 연말이 되면 항상 나와요.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세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기업에게 특혜가 많은 국가인가요? 대기업의 특혜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4년 동안 했던 것이고,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눴는데 이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면 다 대기업으로 해서 재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재벌 따로 떼라. 이 통계를 달라. 그랬더니 안 주려고 이제 난리치다가 이제 제가 간신히 받아냈죠. 그러니까 받아보고 나니까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아니, 재벌들이, 0.4%밖에 안 되는데, 이 기업들이 전체의 55%의 비과세 감면을 가져가요. 비과세 감면이라 하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걸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하면,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투자하면 투자에 대해서 몇 %를 세금을 깎아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또 R&D 하면 R&D에 대해서 세금 깎아줘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금 R&D 할 여력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R&D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는 세제 혜택 안 줘도 R&D 하는데, 그럼 그 R&D를 높인다고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중에 그냥 삼성하고 현대차한테 그냥 세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돈봉다리 그냥 안겨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 없애자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말도 못 꺼내 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줄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 그게 있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 대신에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 있으니까 처음에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니네 공약인데 이거 들어라 하니까 듣는 처럼 하다가 2014년, 15년 오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냥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정부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 건설. 그래서 건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재벌마다 건설회사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설회사들한테 지금 국가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저 SOC 이런 거를 지금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담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합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폭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로비하는 대로 사용한다, 이런 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부산에 LCT라고 해서 지금 비리가 아주 크게 지금 부산 아마 정치권 전체를 지금 흔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잠적을 했어요. 안 잡고 있는 건지 못 잡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공개 수배, 그 검찰이 이렇게 미진하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공개 수배를 좀 해주십시오. 공개 수배 해야 돼요. 이 사람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해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수조 원을 주물럭거리면서 지금 비자금만 1,000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1,000억을 가지고 1,000억이 사라진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 회사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1,000억을 들고 다니면서 그 1,000억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게 정치인들한테 갔고, 그 다음에 관료들한테 갔을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비호를 해서 못 잡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는 이제 특혜가 너무나 딱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쓸데없는 SOC 공사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동계올림픽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몇 억씩 그냥 되는 것들을 막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검증 없이 그냥 오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최순실 씨라고 하는 비리역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재벌들이 그걸 다 갖고 있거든요. 재벌들이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몇 년서부터 재벌들이 하도 담합을 하니까 이거를 담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법제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담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가 공공공사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합이 발격이 되고, 그럼 이 기업체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더니, 최종심이 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법이 돼 있으니 이제 담합한 기업들은 안 될 것이다. 그게 드디어 아무리 미뤄도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또 이제 입찰에 뭐 참여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최종심이 되게 나와서 금년서부터는 이 재벌들이 공공입찰을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작년 8.15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사면해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제가 어디 가서든지 꼭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 8.15 때 재벌 총수를 뭐 사면 하네 안 하네 이거 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몇 조 원짜리는 사실상 이거 사면해 준 게 몇 조 원짜리죠. 그러니까 금년서부터 이 재벌 기업들 근데 담합한 기업들 또 다 들어와 가지고 공공임찰에 다 들어오고 자, 이 기업들이 이제 공공임찰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관료들을 찌릅니다. 자, 공사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예결산 그 심사할 때 그 새로운 예산이 사업들이 추가되고 그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국회에 있어서 안 하셨지만 우리가 뭐 지역 그 주민들이 다리 좀 나. 저기는 왜 다리 저쪽에 다리 나는데 우리는 왜 다리 안 나? 그 쓸데없는 다리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엄청난 예산이 그 재벌들의 그냥 그렇게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청년수당 뭐 이런 거 그냥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다 할 수 있다. 이런 돈을 줄이면 이재명 시장님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아주 제가 기재에 있으면서 아주 느꼈던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는 오늘 홍종학 전 의원님과 함께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참 그 의원님의 경제학 강의 끝도 없이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렵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또 많이 있으니까.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또 이제 숫자로 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다뤄본 적이 없어서 영화 내부자들 혹시 보셨나요? 조금 봤어요. 네. 내부자들 보고 나서 많은 제 주위의 지인분들이 야 진짜로 국회의원들은 숨 그렇게 먹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국방위원회는 사실 뭐 별로 로비나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는 할 일이 잘 없어요. 결정이 다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민간 업체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뭐 직접 의원님이 그런 일들이 당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보면 그런 대기업의 로비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실제 드라마처럼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영복 회장이란 분이 이제 서울에 오면 그러면 이제 룸사롱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증언이 나온 게 그럼 국회의원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있으면 거기서 술 먹고 그다음에 용돈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이 국회 활동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그 상황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것을 더 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 해서 기재부한테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기재부의 예산을 다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안희정법이라고 그러죠. 안희정 충남지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안희정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이 이틀 후면 인터넷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당신들 지금 예산 이거 짜고 이러는 거 다 컴퓨터로 하지 않느냐. 정책 실명제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지금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이 누구한테 가고 이런 걸 다 공개를 해라.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의외로 말이죠. 우리 동네 앞에 무슨 고가도를 하나 만든다. 저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요만한 그 사거리 넘어가는 고가도로 하나에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되면 그걸 원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고가도로 하나 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1,000억을 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청년수당에 1,000억을 쓸 것이냐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재부한테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뭐 도저히 뭐 듣질 않아서 자기네들은 계속 어둠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찾아서 문서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세상이에요? 자기네들이 정부 3.0을 얘기하는 때고 그냥 자기네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 엑셀 파일로 주게 되면 그 엑셀 파일 숫자를 로데이터만 공개하면 다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숫자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즐거워서 그거 가지고 막 분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기재부가 자기네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겁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공개해 놓으면 권력은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요즘 뭐 시민 참여 예산이니 뭐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하는 일들도 있고 막 한데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시할 때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일들을 좀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보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정권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권만 바뀌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우리 지금 아까 이제 안희정 지사님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지금 얘기하신 도 시민 참여 예산제 가지고 다 공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기재부의 예산이 다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근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죠. 우리 집 앞에 쓸데없는 고가도로가 하나 생긴다. 괜히 저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경관 다 해치고 그다음에 그 고가도로 만든다고 도로 몇 명 쓰지도 않죠. 좋아지지도 않아요. 네. 교통 흐름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저거 만든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예산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니네 다리 안 질래? 그럼 저 동네 주지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 선택을 다리를 짓겠어요? 아니면 이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주겠어요? 공원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어요? 뭐 이런 걸 하면 아니 1,000억이면 신혼부부들에게 예를 들어서 천쌍에게 1억짜리 아파트씩 하나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임대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예산이면.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TV 볼 때 유학 생활할 때 굉장히 부러웠던 게 뭐냐면 거기서는 그 시의회 그거를 다 중계를 해주는데 거기 그 시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난 이의가 있다. 현재 뭐 이렇게 뭐 무슨 계획을 니네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나 거기 이의가 있다고 그 개개인이 다 나와서 하고 그것을 실제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 국민 TV가 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전국의 시의회 이런 것을 다 중계하고 그러면 시에서 그거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소통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셔서 아마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도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는 이제 공약 그때 제가 간사위원을 같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무슨 허경영 공약도 이런 공약이 없다. 이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의 대명사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 가능성이 어떤 것인가요? 가능성 그때 이제 우리 얘기한 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추가적인 돈도 필요 없이 현재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이 혹인 게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 2% 정도의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의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그러면 2억에 아파트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럼 2%면 400만 원이죠. 그러면 4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5만 원? 이 정도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면 서울이면 뭐 조그맣겠지만 지방 웬만한 도시만 되면 25평짜리 충분히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부가 이렇게 잘만 하면 제가 그때 이제 구상했던 것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마을을 우리가 만들자.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마을. 그러니까 가운데 잔디밭이 쭉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은 그냥 잔디밭에서 뛰놀고 집에서 엄마들이 밥하다가 이렇게 보고 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애들 같이 놀다가 오늘은 이 집 들어가서 먹지 뭐 그러고 애들 그 꼬마들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런
새로운 마을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돼서 애를 키우기 좋게끔 해줘야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조중동 문이라고 하는 이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그걸 깼고 그래서 저는 그 신문들이 너무나 천박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이 신문들은 모르고 있구나. 이게 저는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고요. 조선일보가 그걸 일면 톱으로 놓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급이 돼버렸고 허경영과 같은. 그런데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지금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대표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증폭시키고 또 이제 종편에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이랬겠죠. 아니 이게 지금 국가의 중대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금년도에 건교부 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 부분이 정부의 특성이에요. 네. 욕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에는 자기들이 또 자기네들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니까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국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자.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5만 쌍쯤 결혼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면 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뭐 자기 집 알아서들 있을 테니까 그 형편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여기 한 70%, 80% 이 정도 생각하면 1년에 한 20만 쌍 정도 우리가 그 집을 공급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한 5년 정도 애가 클 때까지 한 5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정도. 그러면은 100만 채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임대주택이 100만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100만 채만 있으면 이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돈도 충분히 있고 100만 채면 돈으로는 얼마 정도나 되죠? 돈으로는 뭐 한참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100만 채에 우리가 2억 정도를 잡는다면 글쎄 뭐 쉽게 계산이 안 되니까 뭐 몇십조 단위나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건 뭐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금년에 5만 채, 내년에 또 10만 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을 열심히 져 나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100만 채쯤 갖고 있을 때 될 것이다. 그럼 저는 뭐 한 10년쯤 후에 100만 채쯤 갖고 있자.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그때는 또 인구도 점점 줄 테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결혼하면 그냥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뭐 거기는 완전히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애 키우기가 너무 좋고 그 유아원도 바로 그 단지 안에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 같은 게 있어서 애들 언제든지 그 예방주사 그냥 뭐 이런 거 쫙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복지국가가 되게 되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는 그것을 크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는데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주 그냥 시청자의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예산 거의 400조 가까운 돈 중에서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 드세요? 제가 그것을 뭐 정확하게는 제가 예산을 보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 50조 정도는 50조 정도는 그냥 쉽게 저는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 예산으로 그러니까 청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참 착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은 제로섬 게임 아니냐. 걷어진 돈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4대강 하는데 뭐 몇십조를 썼다고 하고 자원외교 하는데 뭐 몇십조가 없어졌다고 하고 막 그냥 이런 몇십조들도 금방 없어지는 일들이 왕왕 벌어져요. 뭐 방산 비리도 뭐 몇 조라고 하고. 근데 정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제로섬 게임인 건가? 도대체 이런 돈들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 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가 재정 적자를 100조 원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내년이 지나게 되면 158조 원, 157조 뭐 몇천억이라고 그러는데 158조 원 정도를 재정 적자를 낼 거라고 지금 중기재정 계획에 나와 있어요. 기재부 예상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258조 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는 거죠. 근데 그 재정 적자를 낸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부자 감세를 거의 그냥 재벌들한테 그만큼 퍼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줘서 그 정도 깎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자방, 4대강이라든가 자원외교, 이게 이제 거의 100조 원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죠, 지금. 4대강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자원외교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댐 만든다고 돈 들어가고. 지금 또 댐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고. 네. 또 댐 허물어야 되니까 이른바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그냥 또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그 팀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국가를 수익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내부자들이죠. 그래서 내부자들이 겉으로는 멋있게 얘기하고 그 멋있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새누리당들이 다 도와주는 거죠.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바로 그런 데 도와주는데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이거 지금, 이렇게 강원도가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 거기에 대고 뭐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강원도 도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강원도에 그렇게 도로 뚫고 나면 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 망할 때 되게, 일본에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본이 망할 때 댐을 지어놨더니 낚시꾼들만 와서 낚시하고 있고, 도로를 지어놨더니 강아지만 뛰어놀고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충분히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갖다가 쓸 돈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채무 100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또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정부가 한국은행에 뭐 이자를 주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자를 정부가 준다고 해도 그 돈이 정부 돈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게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들도 아주 단순하게는 있거든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마음대로 빌려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대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이제 폭락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그럴 지경에 지금 거의 왔다. 그러니까 일본의 재정 적자가 잃어버린 20년,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본부터 올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근데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세계 이자율이 1%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그거를 1%만큼 추가로 또 이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러면 경제가 거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거의 1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의원님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필리버스터 하실 때 7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7시간 21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홍종학의 스케치북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거의 경제학 강연을 하셨어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잠깐 면세점 얘기를 하셨는데, 면세점을 하면서 특허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인데 같은 의미의 특허인 것인지 왜 또 면세 사업자에게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주도록 하는 것인지 다른 나라도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그 특허라는 용어는 이제 좀 혼동이 되지만 아주 네. 특별히 허가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독자적인 기술 개발 이런 특허랑은 전혀 다른 거군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매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건 니들만 요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세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세 창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 창고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항구에 창고가 있으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제 세금 관세를 물고 이렇게 되겠죠. 예. 국내 세금 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다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세금을 안 물리고 수출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자색 물품 생기면 옛날에 우리 보세옷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옷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세금 안 매긴 그 보세 창고에 있던 옷이 흘러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바로 보세 창고를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붙인 그런 물건에 대해서 원래는 외국인들이 다시 사갖고 나가도록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내국인들도 이제 일정 부분만큼은 예. 이제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런데 왜 그거를 롯데하고 신라한테 내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그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 소공동에 9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도 마찬가지로 90만 원 내고. 1년에. 1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100만 원 내겠다. 나한테 달라. 네. 그건 나한테 그냥 주면 되지 뭐. 왜? 치킨집 월세도 안 되네요, 진짜. 네. 그 다들 그 얘기 듣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 그걸 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아니 나한테 주더라도 나도 고용은 똑같이 되는 고용 거고. 한 준다. 아니 당장 나한테 특허권을 주면 내가 딴 사람한테 저기 하면 될 거 권한 나 특허권이 있으니까 저기 해갖고 사람 고용해서 면세 물건 팔아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많은 사람이 내겠죠. 그런데 그거를 딱 롯데하고 신라한테만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하고 신라 이제 롯데는 워낙 여기에 이제 그 강자고 신라 같은 경우는 약간 억울한 게 뒤에 들어가서 다른 업체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체가 그동안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그동안은 뭐라 그럴까 그 허가를 잘 안 내주니까 그걸 비싼 돈을 내고 그 허가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리금 비슷하게 돼가지고 국가한테는 90만 원 내고 대신에 이게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 그걸 딴 사람한테 팔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걸 중소기업한테 주자. 그 다음에 지방의 중소기업한테 주게 되면 지방의 관광지하고 연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언론이 아주 엉터리라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롯데하고 신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다. 거기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면 되는 것이고 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지방 관광지에 연계돼서 거기서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유커들이 와서 지방에 갈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밤새도록 버스로 서울에 와서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청주공항에서 가요. 그러니까 청주공항을 가는데도 청주 근방에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가 롯데하고 신라는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다고 저한테 와서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밝혔죠. 그 경쟁력이 결국은 리베이트 경쟁력이다. 뒷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돈 불법이다 이거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불법 아니라고 또 우겨요. 뒷돈 주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네. 자기네 그거 공식적으로 다 그 리베이트 준 것을 자기네 회계장부에 올렸다. 좋다. 그럼 니네 회계장부에 올렸으면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세금 냈느냐. 소득세 냈느냐. 거기 지금 그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뭐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뻔히 보이는데 이게 재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막 강변하고 이 사실은 더 기가 막힌 건 맥주예요.
네. 홍종학 의원님은 빠질 수 없는 맥주법. 네. 예. 이게 맥주는 정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은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맥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요번에 오비 맥주 또 올렸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판국에 조용히 지금 또 맥주값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서민들은 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값 올리는 맥주들이 이제 그만 드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제 맥주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예.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맥주 만들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 맥주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홍종학 맥주가 나옵니다. 오. 시중에 이제 나와서 팔릴 건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설명 듣고 이제 만들었어요. 간단해요.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막걸리 만들듯이. 그러면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는 자영업자고 좀 있으면 이제 중소기업이 될 건데, 이런 기업들이 잘 커지면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롯데하고 하이트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롯데하고 하이트가 아니라 지금 오비하고 하이트하고 롯데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오비는 100%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도 100% 외국 기업이에요. 100% 일본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비는 100% 벨기에 기업이에요. 예. 지난번에 100%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수합병 전문 업체가 사고 있다가 벨기에 그 유명한 업체한테 팔아서 지금 이건 벨기에 회사군요. 회사예요. 예. 100%. 근데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수제 맥주가 1%밖에 안 되는데 이 수제 맥주 규제 완화해달라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수제 맥주는 외부에 유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풀어놨습니다. 그거 풀어놨더니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도처에 지금 수제 맥주집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맥주 시장은 바뀌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율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가세라고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 72%를 세금을 붙여요. 그러면 대규모 맥주 회사는 원가가 쌀 거 아니겠어요? 대량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100원의 맥주를 만든다 그러면 72원이 붙는데, 중소기업은 그걸 못 맞춰서 200원에 만든다 그러면 144원이 붙는 거예요. 똑같이 330ml에. 예. 그래서 지난번에 2013년도에 제가 국정감사할 때는 맥주 캔을 이렇게 놓고 국정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맥주 캔에 지금 붙어 있는 세금을 다 이제 파악해가지고 붙였는데, 놀랍게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애치 맥주 같은 경우, 많이 드시는 애치 맥주 이런 건 200원밖에 세금을 안 내요. 예. 그리고 우리 보통 많이 마시는 오비나 하이트나 이런 데는 한 300원 내는데, 예. 이 우리 중소기업 맥주가 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세븐브로이라고 하나 업체가 있는데, 요즘 이제 조금들 보실 건데, 여기는 막 600원, 700원 낸단 말이에요. 한글 이름으로 맥주를 팔던데, 세븐브로이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맥주가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종량세라고 그래서 모든 맥주가 그 양에 대해서 같은 세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싸게 해준단 말이에요. 감면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역차별을 했는데, 그거를 국정감사에서 물었더니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역차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원가를 낮추게 되면, 그래서 대기업이 되면 똑같은 세금을 내니까 이건 역차별이 아닙니다. 무슨 기가 막힌 소리를 해서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의 오늘의 현실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수제 맥주 하시는 분들이 3년 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지만, 3년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한다고 해서 이제 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 산업이니까 이거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다가 다 망하고, 한 50군데 남아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맥주법 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부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3년 동안 우리 수제 맥주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맥주들이 다 들어와요. 예. 근데 그 맥주들하고 지금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품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야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쪽에서 맥덕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생업을 하시면서 이제 맥주에 이렇게 관심이 많던 분들이 나 좋아하는 거 할래. 그리고 정말로 즐거워서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희한한 맥주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재밌어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다음번 저희 톡쇼 공개 방송 할 때는 홍정학 맥주를 함께 마시면서 공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의원님 하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디지털 소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만들고 당의 온라인 시스템도 개발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트위터에도 계속 올리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예. 홍보할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소통본부장을 그때 할 때 제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경제학자가 뭐 경험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에 있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계속 10여 년 동안 또 얘기하신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2002년서부터 이제 얘기하셨는데 당이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이건 말 된다.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당이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 김강진 의원님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래서 트위터에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다가 대고 댓글을 달아줘야 될 거 아니냐. 답글을 달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국회의원이나 당이나 이건 뭐 답글은 안 달고 그냥 보도자료 보내듯이만 사용하는 그냥 거죠. 뭐 SNS를 한다 그러는데 SNS를 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주 그런 거구나 그걸 이제 하나 크게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잘만 모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의 가장 큰 그 부역자가 누구냐면 언론이거든요.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 언론이 몰랐겠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위에 올리면 빠꾸 맞고 야 그거 보도하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들이 잘만 모이게 되면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경제 주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아니겠느냐. 함께 잘 사는 나라. 근데 지금 현재 정부나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 관료들이나 뭐 새누리당 여기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라 일부만 잘 사는 재벌들이 잘 살아야 당신들이 잘 산다. 우린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다른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런 얘기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오바마의 자원봉사단들인데요. 그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저희는 그래서 그걸 묵묵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묵묵일꾼들. 근데 저희가 당에 있어 보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다들 당대표가 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당대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훈수 두는 건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조선일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뭐 국민 이 TV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인 미디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나중에 우리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전하고 이게 오바마의 자원봉사단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랑 선거법이 다르니까 집집마다 다 두드리는 거죠. 전국의 집을 다 두드리고 그래서 오바마를 꼭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우리는 호별 방문이 금지돼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내에 나가서 플래카드라도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름을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
이게 이제 문제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SNS 상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게 저쪽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갈등 관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저쪽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대사처럼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인데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리는 뭐 시민단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가장 뭐 저희가 지금 따로 사이트는 만들지 않았는데 더불어 대한민국을 쳐보시면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 그 대사님들 이렇게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참여하는 그 인터넷 그 주소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제 트위터에 들어오시면 거기 그 메인 트윗에 거기 다 돼 있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처음에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께서 한 3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앞으로 뭐 3시간 분량이 될 정도로 자주 좀 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잘합니다. 뭐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으셔서 불출마 선언하셔서 의원에 바로 도전하진 않으셨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 안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좀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굉장히 또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기고요. 그야말로 굉장히 그 이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찬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60 항쟁 때 우리가 시민혁명을 이뤘듯이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시간은 길어지지만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게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상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여소야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훨씬 더 암담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여소야대 상황이 온 걸 보면 우리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예상치 못했던 그렇게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저변에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지금 오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가 60 항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 시대가 아닌 그 시기가 아닌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럼 그 중요한 시기에 지난번 그 뭐 이럴 때가 되면 저쪽에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이슈 전환을 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또 뭐 이렇게 폭력 시위 하려고 이렇게 자꾸 유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촛불 들고 있으면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길을 찾아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까지 지난 10년에 암울했던 그 시기를 정리하고 이제 정말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그런 경제를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만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 거 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인데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한국이야말로 인적 자본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우수하다고, 그건 뭐 누구나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한번 다 같이 꿈꿔보는 그런 희망을 갖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광진의 톡쇼 20번째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홍정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